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72세 영자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후회가 아닌 깊은 만족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12억. 정말 큰 돈이네요, 어머니. 아들 민수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던 일, 밤늦게까지 청소일을 하며 모은 푼돈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가게에서의 30년 세월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강남구 신축 아파트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며느리 수진이 부동산 계약서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32평 브랜드 아파트는 영자가 평생 살던 허름한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헬스장까지 갖춘 최신식 아파트였다. 이제 너희가 주인이야. 든든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영자는 아들 부부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전세 아파트를 전전하며 살던 아들 부부에게 진짜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벅찬 기분이 드네. 이사를 마친 후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첫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잔치보다도 따뜻했다. 넓은 거실에서 뛰어노는 손자를 바라보며 영자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평생의 꿈이었던 집을 아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서 웃고 있어서 마음이 벅찼다. 영자는 아들 민수가 든든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분명 좋은 가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영자는 아들 민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장모님이 며칠 우리 집에 계신데요. 장인어른이 수술 받으시게 되어서요. 영자는 자신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새 아파트를 떠올렸다. 아들 부부만의 공간에 친정 식구가 들어간다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아들의 일이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장모님은 잘 가셨니? 아니요. 아직. 이제 거의 한 달 됐는데. 영자는 불안해졌다. 자신이 아들에게 선물한 집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식구가 등장했다. 누나, 취업 준비하는 동안만 좀 있어도 될까? 수진의 남동생이었다. 28배 청년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왔다. 이번에도 잠깐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우리 집이 찜질방은 아닌데. 민수가 중얼거렸지만 수지는 가족인데 뭐 어때? 라며 태연했다. 민수는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날 아들은 나에게 전화의 하소연을 시작했다. 엄마, 수진이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장모님은 새벽부터 TV를 켜놓고 드라마 보시고 처남은 밤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시끄럽고 저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쉴 틈이 없어요. 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꿈꿔왔던 아들 가족의 단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다. 다음 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민수가 전화로 털어놓는 이야기는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엄마, 죄송하지만 돈을 조금 빌릴 수 있을까요? 전기세가 평소에 3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항상 비어있고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요. 민수야, 그러면 수진이한테 말을 해봐야지. 말해봤는데 수진이는 가족인데 뭐 어때? 잠깐만 있다가 갈 거야 라고만 해요. 하지만 벌써 몇 달째잖아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의 평생 재산으로 만들어준 보금자리가 아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12억짜리 선물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영자는 민수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예전에는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늘 피곤해 보였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님이 분명했다. 민수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어머니는 밝게 인사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영자를 당황하게 했다. 사위가 정말 좋은 집 장만해줘서 저희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민수가 좀 예민해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영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의 어머니 말투에는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인 듯한 당당함이 있었다. 며칠 후 영자는 지훈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갔다.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영자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화장실에서 전화를 많이 해요. 화장실에서? 왜? 외할머니가 거실에서 TV 보시는데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아빠가 조용한 데서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편 민수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퇴근 후에는 수진과 대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주말에는 친정 식구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자고 조심스럽게 말해봤다. 수진아,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오빠, 우리 가족이 힘든 시기인데 왜 그래?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가족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집안의 모든 결정권이 수진의 친정 식구들에게 넘어갔다. 지훈이 학원도 집안 인테리어도 심지어 저녁 메뉴까지도 그들의 의견이 우선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그 어떤 결정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영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 영자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민수가 어려서부터 독립적이었고 지금도 분명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각해져만 갔다. 민수는 여전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영자는 가끔 민수와 만날 때마다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민수야, 너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엄마.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다이어트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임이 분명했다. 어느 날 영자는 지훈이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 아빠가 거실에서 자요. 뭐? 왜? 외할머니가 아빠한테 코골이가 시끄럽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소파에서 자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 그러나 민수는 이런 상황조차도 영자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 모임에서는 억지로라도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한편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점점 더 큰 소리를 쳤다. 이제는 민수를 아예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훈이의 교육 방침부터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을 그들이 결정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수진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수진아, 우리 좀 얘기해보자.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하지만 수진은 대화조차 거부했다. 오빠, 뭐가 문제야? 우리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오빠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진의 남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 8명이 32평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민수는 그제야 한계를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자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책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자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민수가 말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허나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이기적인 거예요. 라며 나에게 쏘아붙였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자신의 선의로 시작된 일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다. 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소외되고 며느리는 친정을 감싸며 남편을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12억짜리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민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자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혼 절차를 준비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집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아내에게 절반을 나눠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내 측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했다면 더욱 그렇고요. 민수는 절망했다. 어머니의 평생 재산인 12억 중 6억을 수진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몇 주 후 민수는 조용히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때서야 영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찾아왔을 때 영자는 경악했다. 민수는 몰골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살이 빠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수는 그제야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집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아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지훈이마저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수진이가 지훈이한테 계속 말해요. 아빠는 우리 가족을 싫어한다고. 지훈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영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동안 아들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니. 그런데 엄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민수는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집의 절반을 수진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영자는 허탈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나설게. 엄마, 안 돼요.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영자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집을 사줄 때의 모든 서류, 증여 당시의 자료들을 챙겼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 집인데 며느리가 절반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부모님의 고유 재산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영자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며느리와 맞서겠다고. 영자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증여 당시의 모든 서류,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는 증거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진 측의 재산 분할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집의 절반을 요구한다고요? 영자는 법정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님,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혼인 중 거주하면서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기여요? 영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받자마자 친정 식구 8명을 들여놔서 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게 기여입니까? 법정은 조용해졌다.
영자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김밥 장사를 하며 모은 통장 내역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함께 운영한 가게 매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당시의 모든 서류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판사님, 영자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며느리 측에서 집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비는 제 아들이 모두 댔고 집 관리는 친정 식구들이 망쳐놓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건지요? 수지는 당황했다. 변호사와 속닥거리더니 결국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영자는 결정타를 날렸다. 판사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벽지는 찢어져 있고 바닥은 상처투성이고 이게 기여라면 차라리 파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영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특히 수진 측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수지는 분노했다. 어머니가 나서서 이럴 일입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니? 영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집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도. 하지만 영자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 집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아들의 고통이 서린 곳, 자신의 선의가 독이 된 곳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그 집을 팔겠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 집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수진이와 그 가족들이 떠나야 해. 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집 매매 계약을 진행했다. 수진과 그 가족들은 경악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 집은 이제 남의 집이야. 영자는 냉정했다.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자비로운 거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영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집은 팔렸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집을 판 돈 12억을 받아든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돈은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자책했다. 자신의 선물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집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제가 새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 힘으로.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비록 이혼의 상처는 있었지만 민수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다. 그래, 그게 맞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진짜 내 집이야.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선물은 집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음을.